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1950년대 경제계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사에서 1961년 박정희 정부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이전 시기와의 단절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전 시기와의 연속성이 공존한다는 역사의 양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경제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 하에서만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이전에도 경제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 이전의 경제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해방 초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기획처의 설립과 물동 5개년 계획이란 주제로 정부 수립 직후의 기획기구 설립 과정과 그 시기에 수립된 경제계획을 설명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전쟁기의 경제계획이란 주제하에 한국전쟁 중에도 경제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각 경제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 외국 기관의 경제계획, 내산 보고서라는 주제하에 이 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흥부의 한국경제부흥계획서라는 주제하에 이 계획이 수립된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이전에 수립된 계획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부 이전과 이후 사이의 연속적인 측면과 단절적인 측면의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의 첫 번째 주제인 해방 초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경제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경제계획을 수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특정한 한 나라에서 경제계획의 수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계획은 특정 나라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 인식 등의 영향을 받아 수립되고 그 내용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제체제와 정부의 역할을 먼저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전 부분에 걸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정부는 명령과 지시를 내려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는 다릅니다. 작은 정부론 혹은 큰 정부론이라고 말하듯이 정부 경제에 대한 개입 수준과 방식은 물론 그 역할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작은 정부론에서 언급하듯이 정부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외부 적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거나 경제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에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국가를 규제국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큰 정부로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이런 국가를 발전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부 경제에 대한 개입 수준 및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전국가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좌는 한국의 발전국가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재헌헌법을 통해 한국은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다는 점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것을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직후에 시행된 농지개혁 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해방 직후인 1945년 말에 농지 수요구조를 정리한 표입니다. 1945년 말은 아직 농지 소유 구조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식민지기의 농지 수요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농지 수요 구조를 보면
총 농지 면적 223만 정보 중에서 자작지는 78만 정보였고 소작지는 145만 정보로 전체의 65%를 차지하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주 소작 관계 혹은 지주제가 지배적인 소유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주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문제는 경제체제의 선택과 밀접히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거나 1946년 3월에 북한에서 전격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지주제의 해체는 불가피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북한에서 시행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농민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당시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이것의 문제는 토지 소유권이 지주에서 국가로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농민은 무상으로 분배받는 대신 소유권은 갖지 않고 경작권만 갖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주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 이런 방법을 통해 농지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한국은 1949년 말에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 신속하게 농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지주로부터 농지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했습니다. 이 표는 흥미로운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농지개혁은 5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당시 사회적으로 농지개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결과 1951년 말 대부분의 농지는 자작지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농지 면적 196만 정보 중에서 자작지는 180만 정보로 전체의 92%를 차지했고 소작지는 16만 정보로 8%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은 두 가지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지주의 소작권을 부정하고 농민의 소유권을 확립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주제가 해체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유권이 지주에서 농민으로 이전되었지만 여전히 사적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기반 위에서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경제에 대한 개입 방식 및 수준은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이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방 초기 정부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잠깐 소개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경제활동은 제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쳐 있었는데 해방 이후 일본인과 일본 정부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귀속 재산이라 하여 미군정의 소유권이 이양되었습니다. 귀속 재산은 전부 정부 소유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공공 부분이 상당히 컸으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경제체제의 선택과 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당시 주요 정치 세력 사이에서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 표는 미군정 시기 주요 정치단체의 기업체 소유 경영에 대한 구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귀속 재산에는 귀속 기업체만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토지, 금융자산, 일반 주택, 공공시설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그러나 귀속 기업체가 귀속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것의 처리가 경제체제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표는 기업체에 한정하여 미군정 시기 주요 정치단체의 인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정치단체의 인식은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임시정부의 경제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위원회에 참석을 원하는 정치단체가 답변한 것을 정리한 임시정부 수립 요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주요 정치 세력의 경제체제 및 경제운영 구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익의 정치단체로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 대책협의회, 이하에서는 임협으로 부르겠는데 임협은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 임협은 대산업에 대해서는 소유는 공유 또는 국유를, 그리고 경영은 국영을 원칙으로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위임 경영을 주장했고, 그 외 중산업과 소산업은 사유 사형에 의해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좌익의 정치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하에서는 민족전선으로 부르겠는데 민족전선은 좌익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전선은 대산업과 중산업은 국유 혹은 공유와 경영은 국영과 협동조합 경영을 주장하였고, 소산업에 한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유 사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족정선은 정부의 역할을 임협 크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협이 우익 단체를 대표하고 좌익의 정치단체를 대표한다. 남조선 과도 입부 이 양자의 중간 정치단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듯이 의원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 정치단체 간의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익과 대표하는 두 정치는 정부 개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업체에서만 발견되었고 다른 부문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지하자원, 산림, 전기, 철도 등 공익시설, 중앙은행 등은 이미 민족전선이 동일하게 국유, 국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업, 해운업, 도서, 보통은행, 보험업 임협과 민족전선이 달랐습니다. 임협은 전반적으로 국영을 주장하였고 전선은 국유 또는 국유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차이하고 해방 초기 지형을 불문하고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다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미군정 우익의 주요 지도자였고 한국 정부의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1946년 2월에 과도정부 정책에는 반역자들에게 재산은 공사를 불문하고 전부 몰수하여 국유로 할 것, 중요한 공업, 광업, 은행, 철도, 통신, 운수와 모든 공익기관 등의 사업은 국유로 만들어 발전시킬 것, 모든 상업을 정부 검열하에 두어 소비자와 생산자 등에게 균등한 이익을 보증할 것 등이 포함되어 이승만 역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정치 활동을 했을 당시부터 경제적 자유를 강조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승만이 이와 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다소 의외의 주장이었지만 이것은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경제적 자유보다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지향에 대응해야 했다는 점, 사회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사회주의 이념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 경제적으로는 귀속 재산과 같이 정부 소유의 자원이 매우 많았다는 점과 식민지 말기에 전시 통제 경제의 경험, 그리고 민간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이 해방 초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방 초기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했지만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근거하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